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6페이지입니다. 망각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소위 간섭이다. 지금 기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간섭, 즉 기억 내용들의 상호작용과 서로 간의 영향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현재의 학습이나 기억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간섭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하나는 본래의 학습 이전의 학습 과정을 통해 야기된 간섭이고, 다른 하나는 본래의 학습과 기억 검사 사이에 이루어진 학습에 의한 간섭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이 워털루 전투의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세계사 시간에 이 날짜를 배운 시기 전으로 다른 많은 것들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른 자료들에 의해 방해작용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각의 일부분이 기억 흔적의 부식 때문이라는 추측은 아직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억의 신장, 증진입니다. 기억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기술한 책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개별적인 기억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우선 자신만의 고유한 기억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기억 증진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과잉학습. 어떤 특정한 텍스트나 단어 혹은 비슷한 것을 학습해야 할 경우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하고 나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잉학습의 그러한 경우는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 소화했다고 생각할 때 조금 더 계속해야 한다. 조금 더 하는 연습. 학습의 과잉은 배운 것 중에서 후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체계적으로 반복할 경우 배운 것을 기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학습해야 하는 본문을 여러 번 읽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몇 주 후에 시험이 있다면 배워야 하는 내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한번 전체적으로 읽은 다음 얼마 후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반복은 처음 읽었을 때 눈에 띄지 않았던 부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낭독. 소리내지 않고 배우는 것과 소리내어 읽으면서 배우는 것을 번갈아 하면 배운 것을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낭독은 단순한 수동적 수용이 아니라 적극적 주의를 가능케 합니다. 그 외에도 배운 자료를 단순히 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각적으로 재생할 수 있게 합니다. 적극적 낭독은 또한 반복에 유용한 한 가지 방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책을 듣고 소리내어 반복할 수 있고, 또 당신이 조용히 읽은 내용을 책을 듣고 소리내어 한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기억 속에 더 잘 남을 것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잘 기억할 수 있는가 한번 보죠. 더 나은 기억의 가능성을 다루는 소위 암기법에 관한 전문 서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음은 이름을 잘 기억하기 위한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개 만나는 사람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실제적 도움이 되는 방법은 이름을 소개할 때 또렷하게 말해달라고 하거나 혹은 철자를 불러보라고 해서 이름을 다시 반복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소개하는 시간 동안에 그 이름을 반복해서 속으로 말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특정 얼굴과 연관시킵니다. 그 이름을 어떤 영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상대적으로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미나무, 지하, 왕 등입니다. 몇 가지 철자를 통해 어떤 이미지로 바꿀 수 있는 복잡한 이름의 경우는 조금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는 배너, 캐터는 캐터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떤 이미지로 바꾸기 힘든 이름의 경우에는 문장으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시스키는 마리 이스트 시 이렇게, 또는 브루노브스키는 브루노 아우프스키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다 독일어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이름을 특정 사람과 연관시킬 것인가? 주로 얼굴과 연관시키지만 키나 자세, 목소리 등등의 다른 특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어떤 특징을 찾아내기 위해 당신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이 참 중요하죠.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하게. 많은 아동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고 부모에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부하는 동안 음악을 들지 못하도록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 어떤 특정한 음악 스타일은 학습 능률을 월등하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특별한 호흡법과 결부되어 있는 매우 느린 바로크 음악, 예를 들면은 바하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의 아리아, 혹은 비발디의 사계 중에 겨울, 학습 능률을 현저하게 향상시킵니다. 이는 학습 능률의 신장을 위해 양쪽의 대뇌 반구를 활성시켜야 한다는 암시학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사고,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의 유명한 이 문장으로 신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들도 근대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는 생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한 것일까? 헤엄을 치며 흑백 새기며 두 다리로 걸으며 나를 수 없는 것이 무엇일까? 몇 안 되는 단서로도 우리는 이미 펭귄을 연상하게 되며, 펭귄이 실제로 전형적인 조류 형태가 아닐지라도 조류로 분류합니다. 이 작은 예를 통해 볼 때 우리는 사고가 사실들의 논리적 결합일 뿐만 아니라 종종 대개는 무의식적인 우리 자신의 생각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다양한 영향들의 조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고란 무엇인가? 연상은 1900년도 초에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사고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했던 슬로건이었습니다. 연상을 통해 임의로 조합된 사고의 결합들이 생겨나며, 이는 정당성에 대한 논리에 따라 검사된 후 받아들여지거나 버려진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1930년대에 형태 심리학자들은 이런 생각에 강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형태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생산적인 사고는 임의적인 테스트와 그에 따른 선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과정입니다. 그들은 예를 들어 두 개의 칼을 단순히 테스트하는 가운데 가위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목적에 부합하며 적절하며 통찰력 있는 재구성을 통해서만
또 하나의 다른 그리고 새롭게 의미 있는 전체, 하나의 형태, 즉 가위가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전체는 각 부분을 합한 것보다 크다. 그러나 이것으로 사고에 대한 고민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는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어떤 개념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학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습니다. 예전에는 사고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논리적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사고 과정이 다양할 수 있으며 감정, 기억, 주위 환경을 인식하는 지각과 섞여 있다는 견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의 사고하는 능력에서 동물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동물도 문제를 해결하고 논리적으로 연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고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사고를 정의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이 능력은 우리가 주변 세계를 직접적인 신체적 행동을 하지 않고도 상징, 표정, 언어, 그림표, 숫자 등 상징을 통해 조직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사고는 행위의 추상화보다 더 큰 것입니다. 사고는 논리나 예리한 이성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나 창조력과 같은 특별한 능력도 포함합니다. 이에 따르면 한 성인의 사고는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한 전체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한 연속선의 두 극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간 사고의 스펙트럼, 변화를 가져오는 현실적 사고, 이쪽은 자기중심적인 내성화된 사고. 위 그림에서 왼쪽 극에서는 주변의 세계와 하나가 되기 위해 주변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주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며 또한 부분적으로 창조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오른쪽 극에서는 내적 사람을 향하는 즉 환상, 환몽이나 자아 만족에 대한 욕구의 약간 자폐증적인 사고를 보여줍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지각의 과정, 지각 또는 인지의 과정을 다루는 인지심리학은 지각, 학습, 기억, 판단과 언어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지각, 인지란 지각의 과정뿐만 아니라 이 과정의 결과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대체로 그들은 어떤 그림을 머리에 떠올린다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의 상황을 그림으로 가장 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각적 영상으로 상상한 사람도 있으며 간혹 맛이나 냄새의 영상이 우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상상이 생각을 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여겼지만 최근의 다양한 연구들은 이러한 견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를 들어 자신이 공간 개념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글씨가 쓰인 종이를 한번 본 다음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은 그런 기억력을 갖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이 사고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장된 자료는 저항력이 매우 강해서 쉽게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 머리에 존재하는 영상 외에 다른 단어나 문장들도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고 과정에서 단어가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언어는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언어를 결정하는지 아니면 언어가 사고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언어학자들 사이에서도 대조적인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과정에서 특정한 개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가 고양이라는 개념을 배울 때 이 어린이는 모양, 색깔, 털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동물에 대한 묘사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는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동물에 대해서도 이 개념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개념들의 장점은 이전의 수많은 경험들을 체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물을 분석하고 정리할 때 매우 빠르게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형성하는 첫 개념들은 다양한 사물들의 시각적 유사성에 매우 의존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물들의 외적인 유사성이 적거나 거의 없어도 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개, 물고기, 지렁이, 새는 모두 동물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조금 높은 아동은 자신의 경험을 상징으로 처리되는 어떤 상상 체계 속에 분류할 수 있는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연령이 낮은 아동은 움직임을 통한 표현이나 단순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정보들에 의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학자들은 사고를 발달 심리학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브루너는 인지 발달의 과정에서 주변 세계에 있는 사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내적인 상상이 생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지 발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내적인 상상의 효율적인 유형이 이 자료 2-14에 제시한 세 단계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발달에서의 표상 양식. 첫 번째는 근육이나 움직임을 통한 표현. 두 번째는 시각적 그림을 통한 표현, 이게 활동적 표상, 영상적 표상,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각적, 그리고 세 번째는 상징을 통한 표현, 상징적 표상. 스위스의 발달 심리학자 피아제도 브루노와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아제는 사고의 발달을 내생적인 성숙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의 주변 세계에 대한 적응과 단계적으로 발달하는 질서의 원칙에 의해 생기는 학습 과정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때 원칙들 사이에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림 2-17은 이러한 사고 발달을 도식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적응력으로서의 사고, 피아제의 적응 원리. 적응은 이중적 의미에서의 접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익숙한 방식으로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는 것, 새로운 상황을 지금까지 처리하는 방식에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고 방식으로 새로운 문제에 접근하는 것, 나의 방식을 새로운 것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응 원리는 일생 동안 유효한 학습의 기본 원리입니다. 적응 원리에 의해 새 라디오를 작동시키고자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라디오를 상자에서 꺼내 예전의 라디오를 켰던 자리에 있는 버튼을 눌러볼 것이다. 즉, 이 새로운 상황의 처리는 예전에 습득된 유형을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라디오가 작동되도록 다른 가능성을 찾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다른 버튼을 눌러보다가 마침내 사용자 설명서를 읽는다. 두 가지 적응 유형, 즉 동화와 조절이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접근 과정을 이룹니다. 피아제의 조직 원리. 피아제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조직화하고자 하는, 즉 예를 들어 걸림돌이 되거나 불합리한 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사고는 가능하면 모순이 적으며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방향으로 조직화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지식 체계에 맞지 않는 새로운 지식이 종종 매우 빨리 잊힌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적응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 조직 원리도 일생 동안 유효한 학습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 과제들을 분명하게 분류하고 적절한 순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일과에 대해서도 규칙을 정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아제의 평형원리. 피아제가 생각하는 평형원리란 적응과 조직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짐으로써 안정된 새로운 사고가 정립되는 것입니다. 각 새로운 사고 구조는 불균형으로 시작해서 적응과 조직의 개입 아래 안정된 평형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피아제는 어린이부터 청소년까지의 사고 발달을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는데 각기 시기는 비교적 안정된 평형 상태로 종결됩니다. 자세한 것은 발달 심리학을 다루는 3장에서 다룰 것입니다. 사고에 대해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란 상상, 단어, 컨셉, 도식 등과 같은 상징적 요소들이 현실의 측면을 표현하는 변화 과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상황의 요구에 부합되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 외에도 조절되지 않고 무분별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통제되지 않는 사고도 있습니다. 이것을 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언뜻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도 창조적 사고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고는 언어와의 연관성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고를 개념의 습득, 조직과 동일시한다면 사고의 능력 정도를 지능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과제 해결, 그리고 또 학습, 또 지능이라는 결론을 지을 수 있는가?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질문에 명백하게 그렇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또 다른 인지적 능력, 곧 지능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능이란 무엇인가? 지능을 정확히 서술하려고 하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지능이 무엇을 말하는지 대략 알 수 있기는 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문적 영역에서도 지능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능에 관한 심포지움에서의 어떤 학자의 말을 통해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심포지움의 참가자들은 지능에 대해서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여러 견해들 중 한 가지를 옳다고 주장함으로써 생기는 위험을 최소로 줄여준다고 봅니다. 사고, 기억, 학습과 마찬가지로 지능도 직접적으로 관찰될 수 없으며 피험자의 행동으로부터 추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며 여기 자료 2-16이죠. 언급된 정의들, 결국 지능은 지능검사에서 측정된 것이다 라는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능의 정의들을. 지능은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신적 기능들의 능력 정도이다. 지능은 어떤 특정한 문화에서 성공한 사람에게 있는 공통적 능력이다. 지능은 용장성을 찾아내는 능력이다. 독일어권에서 잘 알려진 것은 스턴에 의해 정의한 것입니다. 지능이란 자신의 사고를 의식적으로 새로운 요구들에 맞추는 개인의 일반적인 능력이다. 그것은 삶의 새로운 과제와 조건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신적 적응력이다. 지능에 대한 통일적인 서술이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과제물로 지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이용된 과제물의 결과를 측정된 지능으로 서술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개별적인 지능 지수를 갖고 있지만 이것이 눈동자의 색깔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능지수는 성인이 되기까지 환경의 영향과 유전적 조건에 따라 매우 현저한 변화를 보입니다. 지능검사. 현재의 지능을 측정하는 데는 지능검사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예측하고자 하는 기간의 범위가 넓을수록 검사 시기가 오래되었을수록 검사 결과의 신빙성은 낮습니다. 상급 학교로의 진로 문제나 특수학교 진학을 위한 검사, 직업 선택 등과 같이 먼 장래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은 지능검사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여기 쭉 이제 연구자들이 있고, 지능 연구의 초기에는 지능이 한 가지 주된 요인과 몇 가지 부수적인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주요한 견해였지만 후에 다양한 지능 요인들이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는 생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요인 분석에 대한 현대적인 수학 방법을 통해 지능 구조를 더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런 연구의 결과들이 오늘날에도 지능 검사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요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적 의미와 관계를 파악하고 언어적 개념을 다루는 능력, 비교적 내용과 무관한, 즉 언어 유창성의 의미에서의 단어 결합을 만들어내는 능력, 주로 단기 기억의 영역에서의 기계적인 기억력을 수행하는 능력, 논리적 결합, 원리의 유추 등의 능력, 비교적 간단한 덧셈, 곱셈 등과 같은 연산을 수행하는 능력, 즉 수식 논리적 수학이 아니라 정신 업무에서의 집중도, 공간지각 능력, 사건의 본질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알아내는 능력. 예. 그림 2-28은 독일에서 주로 사용하는 능력평가 시스템에서 나오는 지능검사의 한 문제의 예를 제시한 것입니다. 지능, 유전인가 환경인가? 지능에서 유전과 환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계속된 질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질문에 대한 견해 또한 정치권의 기본 성향과 병행하여 변한다는 것입니다. 경험적 과학자들은 인지적 능력, 곧 지능이 유전적 기초에 근거할 뿐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부적 자질과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능에서 환경이 차지하는 부분은 보통 검사 방법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측정된 수치는 정확한 가족 상황, 언어적, 문화적 상황, 육아 방법을 고려해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지능에서 유전 및 환경이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수치는 여러 연구 보고에 나타나는데 유전적 비율이 40에서 80%로 그 차이가 큽니다. 네.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것들. 자, 요약하여 말하면 유전적 비율이 약간 우세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며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환경이 차지하는 부분이 그 지능에서 20%만 차지할지라도 부모는 그것을 완전히 개발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각각의 인지능력, 학습, 사고, 기억 및 지능이 서로 얽혀 있으므로 항상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심지어는 한 가지 영역에만 관한 연구는 다른 결론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전체는 각 부분에 합한 것보다 크다는 점이 적용이 됩니다. 느낌과 지각.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빛, 음파, 압력, 다양한 화학적 자극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감각을 통해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자들은 지각 과정을 연구할 때 생리학자, 물리학자, 화학자들과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자극의 전도 과정,
처리 과정, 관찰과 서술에 의해 생긴 지각과 느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지각하는 모든 것이 객관적으로 모두 저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각과 느낌은 측정 결과에 대해서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 없는 물리적 측정 도구들, 시계, 자아, 전압, 측정기와는 현저히 구분이 됩니다. 감각 자극은 감각 수용기에 의해 만들어지며 감각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됩니다. 그것은 뇌의 특정 부위에 받아들여지고 처리된 다음 마지막으로 감각 경험을 일으키게 됩니다. 뇌로부터 출발하는 신경로는 수용하고 전달해주는 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스템은 믿을만하며 주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감각 착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자극이 지각되기 위해서는 감각 수용기가 자극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변 세계의 자극이 특정한 강도나 주파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파장 길이에 따라 눈으로 볼 수도 있고 피부로 느낄 수도 있고 귀로 들을 수도 있게 됩니다. 특정한 전자기적 파장, 예를 들어서 라디오나 TV의 파장, 그러한 파장은 이에 맞는 직접적인 수용기가 없습니다. 이 파장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계 장치가 필요합니다. 미각과 후각을 위해서는 전자기적 파장을 인식하는 수용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향료 내지는 다양한 냄새를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화학적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각 지각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역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역치란 지각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를 충분한 물리적 에너지의 양을 말합니다. 이건 하나의 역치에 대한 정의입니다. 각각의 그 자극은 다른 크기의 역치를 가집니다. 예를 들면 약한 빛은 밝은 빛과는 다른 크기를 가지며 소리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주파수에 따라 다릅니다. 베버는 이미 1834년에 이 역치를 계산할 수 있는 수학 공식을 개발했습니다. 베버의 공식으로 계산된 수치는 사람의 다양한 감각기관이 지각할 수 있는 변동의 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각의 경우 약 20%의 차이가 있어야 다른 맛으로 지각될 수 있는 반면 매우 민감한 귀로는 2000Hz의 소리의 높이에서도 약 0.3%의 차이만 나도 소리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역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맛을 느끼는데 그 맛과 차이가 20% 이상 나야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20%의 범위 내에서는 그게 같은 맛으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맛으로 느껴지는 그 범위, 그것을 우리가 역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청각은 굉장히 민감해서 0.3% 정도의 오차가 나도 그 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역치라고 해요. 자료를 통해 몇 가지 감각기관의 역치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수치가 작을수록 굉장히 민감한 그러한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거죠. 소리의 높이, 그 다음에 압력, 밝기, 들어올린 무게, 음량, 냄새. 그러니까 냄새는 좀 범위가 넓죠. 그다음 짠맛 같은 경우는 더 넓고, 피부 압도 이렇게 좀 넓고, 제일 민감한 건 소리의 높낮이네요. 그렇죠? 시각. 보는 것은 우리의 눈의 시세포, 곧 감광세포인 망막의 간상체와 추상체에서 시작됩니다. 추상체가 광량자를 받아들이면 이 광량자는 일련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최종적으로는 전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4제곱센티미터의 넓이의 한쪽 눈의 망막에 1억 개 이상의 간상체와 약 600만 개의 추상체가 들어있습니다. 밝을 때는 추상체가 시각을 담당하며 어두울 때는 간상체가 시각을 담당합니다. 추상체는 특히 중심화 내에 밀접하게 몰려 있으며 중심화를 통해 여러분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간상체와 추상체의 층 앞에 렌즈 방향으로 망막 안에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발견한 20개의
이에 다양한 종류의 신경세포 다발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 내부에는 뇌의 거의 모든 화학적 전달 인자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 눈 안에 있을 것이라고 전혀 추측하지 못했으며 특별한 역할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일련의 물질들, 예를 들어 성호르몬도 발견이 됩니다. 근섬유세포들로 걸러진 신호를 눈의 마지막 종착역인 신경절세포로 전달해 주기 전에 빛의 자극에 의해 생긴 신경 흥분을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이 신경절세포는 망막의 특정 범위의 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소위 시야라 불리는 이 범위는 원형이며 구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선이 시야의 중앙에 들어오면 신경절세포가 흥분합니다. 반면에 광선이 시야의 주변에 들어오면 신경절세포는 억제됩니다. 신경절세포의 시야에 빛이 균등하게 입사되면 중앙과 주변의 신호들이 서로 소거되기 때문에 별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신경절세포는 광선의 입사량 전체 강도나 면적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명암의 경계간의 차이 내지는 대조에 관심을 둡니다. 신경절세포는 자신의 처리 결과를 뇌로 전달하기 전에 이 경계를 부각시킵니다. 시각의 메커니즘.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변 세계를 조직적으로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신경절세포의 신경섬유들이 두꺼운 밧줄처럼 망막을 벗어나는 곳에 우리 눈에 맹점이 있습니다. 이건 잘 알죠? 맹점이라는 거. 이것은 시세포가 없는 작은 영역입니다. 왼쪽, 오른쪽 눈의 시신경은 대략 섬유의 반이 각각 다른 쪽으로 옮겨지는 시신경 교차점에서 교차합니다. 몇몇 섬유들은 이곳에서 감각에 관여하는 중뇌의 한 부분인 시상하부로 가지를 내립니다. 시신경 교차에서 이 두 혼합된 시신경은 중뇌의 지령을 내린 곳인데 그 모양에 맞게 이름이 붙여진 측면 슬상핵을 향해 진행합니다. 여기서부터 신경신호는 눈과 반대쪽에 있는 되뇌피질에 특화된 시각피질 영역에 도달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들어오는 10억 개의 신경 흥분으로부터 되뇌피질의 다른 영역들과의 연합으로 주변 세계의 복합적인 영상, 당신이 이 순간 의식적으로 지각하는 영상이 생기게 됩니다. 종종 생맹이라고 부르는 시각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단지 몇 개의 색깔에 대한 부분적 시각장애를 다루는 것이므로 이 용어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주로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색 스펙트럼의 적색 끝에서의 색약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생맹인 사람은 전체 색 스펙트럼에서 청색과 노란색만을 지각합니다. 스펙트럼의 적색 끝에서 나오는 파장 길이는 자극이 적색, 주황색, 노란색 또는 녹색이든지 관계없이 노란색으로 인식됩니다. 부분적으로 생맹인 사람은 단파의 끝에서 색이 실제로는 자주색, 청색이나 청록색일 수 있지만 청색으로 인식됩니다. 청각, 바이올린 현을 튕기거나 책상을 두드리며 음파가 공기를 통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파장이 우리의 고막에 부딪히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는 자극이 됩니다. 청각적 환경 오염이라는 말이 생긴 이래로 이 세상에 수많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정말 실감이 납니다. 우리는 이 소리 인상들을 주파수, 소리의 고조와 음량, 진폭으로 기초에 구분합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서 듣게 되는 음파들은 거의 항상 다양한 주파수와 음량의 혼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모든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 20Hz에서 18,000Hz가 사람의 가청 한계이며 노인의 경우는 점점 더 낮아집니다.
우리의 귀는 몸의 가장 복잡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귀는 너무나 민감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피가 흐르는 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고 조개 껍질과 같은 보조물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시에 저항력이 충분히 커서 이륙하는 제트 비행기의 소음을 짧은 시간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이 두 소리의 차이는 약 1대 500만의 비율입니다. 그러므로 소리의 압력을 일반적 수치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데시벨로 표시하며 0.1데시벨을 0.1배를 1데시벨로 나타냅니다. 귀의 아주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수많은 소리나 울림 중에서 지금 관심 있는 바로 그 소리만 나타내는 능력입니다. 그림 2-20은 귀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귀는 고막에 부딪히는 음파의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상적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딱딱한 표면에 부딪히는 음파 에너지의 대부분은 반사됩니다. 그러나 귀의 특별한 구조는 이 에너지의 보관, 증폭을 가능하게 합니다. 학자들은 특정한 주파수와 음량을 가진 물리적 음이 어떻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지 연구해 왔습니다. 헬름홀츠는 기저막의 섬유들이 피아노와 유사하게 다양한 주파수에 반응한다는 거 가정했습니다. 이 잉여 이론. 그러나 이 이론은 높고 낮은 소리를 듣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귀가 반응하는 강도 스펙트럼의 폭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귀에 대한 구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각 과정에 대한 새로운 이론들이 베케시에 의해 소개되었습니다. 사람의 귀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에 근거해서 그는 잉여 이론으로는 기저막의 물리적 특성을 부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장소 이론은 피막이 나눈 창에서 멀어질수록 유동적이라는 점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높은 음은 나눈 창 부근에서 나타나고 낮은 음은 달팽이관 전체에서 나타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주변 세계를 체험하는가? TV 소리를 끄고 화면만 볼 때 당신은 청력 상실을 가장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력 상실에 따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상상할 수도 없을 것이며 이 사실을 의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럴 경우 시각에 무리가 오며 본 것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체적인 연관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눈은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 즉 정보, 신호, 영상을 받아들여 뇌세포로 전달해야 합니다. 사실 이 과제를 원하는 만큼 정확히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정신적인 장애물만 있어도 이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시각을 통해 받은 추상적 개념들과 과정들을 처리할 때 생겨납니다. 어떤 사물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음은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방적인 판단을 하게 되며 말하는 사람의 의도하는 바에 일치하지 않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올바른 판단의 필수적인 어감을 잘못 인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며 사람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분류하므로 더 이상 사실에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과정을 관가하게 됩니다. 다른 감각기관, 시각과 청각 외에도 감탄할 만한 다른 지각들이 있습니다. 후각을 위한 자극은 고체, 액체, 기체 형태의 물질이 증발한 것입니다. 이 자극은 후드 상단에 있는 수용기에 접촉해서 감각지각을 위한 자극을 초래합니다. 우리가 비록 수천 개의 다양한 냄새의 이름을 말하고 그 냄새를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냄새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는데
이해하는 데 만족할 만한 도식은 없습니다. 일련의 분류법이 있기는 한데 하나는 네 종류의 기본 냄새로 또 다른 것은 31종류의 1차적 냄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후각에서는 소리나 색깔의 경우처럼 명백하고 정확하게 서로 구별할 수 있는 분류가 아직까지는 없으므로 기본적인 냄새의 구별 가능성이나 단계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각. 미각은 후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각 물질은 다른 맛을 내며 우리가 비록 고급 음식의 맛을 모두 다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각기관을 통해 맛을 구분할 수 있는 세분화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를 음량과 주파수에 의해 구분하듯이 맛은 각각의 기본 요소를 통해 묘사할 수 있습니다. 맛의 네 가지 주 요소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입니다. 특색을 나타내는 자극은 단맛의 경우 설탕, 신맛의 경우 희석된 염산, 쓴맛의 경우는 키닌, 그리고 짠맛의 경우는 식염입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맛을 유발하는 정확한 화학적 결합을 찾고자 한다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결합으로 구성된 화학적 물질을 가지고도 동일한 미각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학적으로 아주 다르게 구성된 설탕과 사카린의 경우, 미각 수용기는 혀의 표면과 가장자리에 분포된 미뢰입니다. 그렇지만 입 안에서의 음식물이 유발하는 감각은 대체로 맛에 의해서만 아니라 냄새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콧물 감기에 걸렸을 때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그다지 맛있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맛과 냄새 감각을 함께 결합시키고자 하면 이를 아로마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맛과 냄새를 이렇게 함께. 체성 감각. 소위 말하는 체성 감각은 피부의 감각뿐 아니라 몸 안의 수용기에서의 감각을 포함합니다. 피부 감각은 촉각, 압각, 통각, 냉온 감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모든 점이 이 자극들에 대해 같은 정도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코끝과 턱은 피부의 다른 부위에 비해 볼 때 촉각과 냉온 감각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아기의 우유병이 적당한 온도인지 알기 위해 이 부위에 대해 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이 냉온 감각에서 절대적 온도 감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온도 수치는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질적으로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더위, 온난함, 서늘함, 그리고 추위는 다른 지리적 환경에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실험을 자료 2-19에서 따라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냉온 감각.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라. 첫 번째 그릇에 차가운 물을, 두 번째 그릇에는 미지근한 물을, 그리고 세 번째 그릇에 뜨거운 물을 준비한다. 약 1분간 왼손을 찬물에, 오른손을 뜨거운 물에 담근다. 그런 다음 양손을 미지근한 물에 넣는다. 당신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왼쪽의 손에는 미지근한 물이 따뜻하게 느껴지고 오른쪽 손에는 차갑게 느껴진다. 가려움이나 간지러움 같은 감각은 피부의 복잡한 흥분 유형 때문에 생겨난다. 사물은 피부를 움직여 촉각 또는 압각을 유발한다. 통각은 피부가 상처를 입었거나 물리적 에너지의 극단적 형태, 화상, 배임 등 노출되었을 때마다 생긴다. 운동 감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움직임에 대한 반사 신호를 주기 때문에 이 감각도 사람의 기본 감각기관에 포함된다. 운동 감각의 자극은 몸의 근육, 인대, 관절에 있는 수용기에 영향을 주는 역학적 힘이다. 근육이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을 움직이면 운동 감각 수용기의 다양한 압력 유형이 특수한 운동 감각을 제공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 인지하고 근육이 앞으로도 움직이기도 하고 옆으로도 움직이기도 한다. 즉, 이들 기능은 평소에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제대로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그제야 느끼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다. 지각. 앞에서 여러 가지 자극 수용기들에서 물리적, 화학적 측면에서의 기본적인 것들을 배웠다. 그러나 여전히 어떻게 우리가 현재 보는 것처럼 볼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우리의 지각이 어느 정도까지 이전 경험들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어떻게 그러한 변화가 생기는지에 대한 대답도 명확하지가 않다. 자료 2-20의 점검표를 통해 여러분의 지각이 왜곡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볼 수 있다. 나의 지각은 환각인가? 여러분의 지각이 환각인지 아니면 어떤 알지 못하는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인지 알아보고자 하면 다음 6개의 질문을 통해 이것을 알아낼 수 있다. 여러분이 그 지각을 의지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가? 그 지각에 대응하는 수용기가 차단되어도 지각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예를 들어서 눈이나 귀를 막았을 경우, 다른 사람도 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지각한다고 이야기하는가? 여러분은 그것을 만지거나 부딪힐 수 있는가? 녹음 테이프나 노출계도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가? 그것은 확대경으로 볼 경우 크게 보이며 증폭기로 들으면 소리가 더 커지는가? 여러분이 가까이 가거나 멀어짐에 따라 소리의 크기가 달라지는가? 1번, 2번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나머지 4질문에 아니요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은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 개념을 파악하는데 지각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주 질문해 왔습니다. 이미 수백 년 동안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고와 사상이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어느 정도 우리의 신앙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등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지각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고찰해 보는 것은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매우 다른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이 가설들은 부분적으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증명된 것들이며 이 결과들은 서로 병행하기도 합니다. 선택 가설. 약간 오래된 이 가설은 각 사람에게 수없이 많은 영상과 다른 감각적 인상이 흘러 들어온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이 정보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단지 제한된 수의 통로만을 열어놓는 개인적 지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갑니다. 각자는 자신의 경험에 근거해서 스스로 무엇을 지각할 것인가를 다시 결정하는 자신만의 현실 개념을 발전시킵니다. 형태 가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가정을 훨씬 넘어서는 소위 형태 심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각의 핵심이 수동적인 정보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천적인 조직 과정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정보는 다루어지고 변화되고 완성되고 약화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전체는 각 부분을 합한 것보다 크며 더 이상의 것이라는 전인적 형태의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형태가 다양한 방법으로 부분들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음만 조옮김하는 음악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모든 음의 주파수가 바뀌었지만 곡의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다른 실험을 통해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메트로놈이 찬송가를 위해 작동하는가, 민요를 위해 작동하는가. 메트로놈을 작동시켜 놓고 이 규칙적인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보라. 이제 찬송가를 불러본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1절을 부르고 난 후에 여러분이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고 마음으로 찬송가를 들어보라. 메트로놈의 박자 소리만 계속 작동시켜 놓는다. 메트로놈이 같은 속도로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 이번에는 두 번째 노래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아를 불러본다. 여러분은 이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민요의 박자와 리듬이 찬송가와는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주어진 메트로놈 박자에 맞추게 되고 한 절을 부르고 난 후에는 메트로놈이 소리를 낼 때 속으로 이 노래를 듣게 된다. 결론적으로 두 노래의 같은 외적인 기준, 여기서는 박자이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박자로부터 하나의 형태, 게슈탈트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각에 대한 또 다른 이론들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지각에서 증가가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즉 형태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감각 인상의 다른 형태나 감각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감각 인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더 분명하게 구별해내기 위해 중요해진 요소들을 걸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감각기관으로 하여금 주위의 복잡한 상황을 중요한 부분에만 축소시킴으로써 주변 세계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합니다. 잉여란 처음 어떤 것을 지각했을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규칙성을 알게 됨으로 감소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복잡하게 들리지만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지각은 많은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데 신호의 많은 부분이 중복된 정보를 포함하면 할수록 필요한 정보를 인식하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잉여가 크면 클수록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 자료 2-22의 예를 통해 이것이 설교를 듣는 사람의 지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 또는 쓰인 것, 과잉성의 향상을 위해 아주 실제적인 한 예를 설교나 연설의 외형적인 구성을 위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마다 앞장을 다시 넘겨 볼 수 있는 쓰인 문장과는 달리 연설에서는 이러한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유능한 연설가는 쓰인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연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연설문을 받아 쓴 것을 읽을 때는 연설문처럼 들을 때처럼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 두 표현 방식에서의 차이는 연설의 경우 요구되는 높은 과잉성입니다. 실례로 설교할 때 이러한 점에 따라 청중이 꼭 지각해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몇 번씩 반복해서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방금 말한 문장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내용은 그대로이지만 문장 구조나 사용된 단어를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는가? 분명히 검은색 배경 위에 길다란 3개의 흰색 선이 보인다. 흰색과 검은색의 면적 대비가 같을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그 이유는 흰색 선의 넓이가 규칙적이기 때문이다. 전경과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각을 조직화하는지 보여주는 일련의 기본적인 규칙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전경과 배경.
우리는 모든 지각에는 배경과 원래의 전경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여야만 합니다. 전경 기본 구분법은 우리 지각의 조직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전경은 더 분명한 윤곽이 있고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반면 배경은 전경 뒤에 희미하게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경과 구성 한 자극을 배경으로서가 아니라 전경으로 보이도록 하는 특징은 무엇인지 보여주는 몇 가지 실험들이 있습니다. 지각에서 중요한 차원은 그것의 사물의 윤곽이나 하나의 전체로서 비치는 것 그리고 유사성입니다. 그 외에 두 상황이 비슷하다면 좋은 형태를 가진 자극이 선호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원칙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이 이후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